마지막 4부에서는 앞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과 민주사회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상태에서 3부가 끝났는데 사실 80년대, 87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사후적인 진단들이 좀 남았죠. 근데 그 진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였냐면 민중이라는 지금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정치적 발언권을 좀 높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좀 질곡의 정체, 속박의 정체를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좀 떨쳐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른바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80년대 그랬다고 내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형으로 이걸 얘기한다면 나는 뭐 어떤 소리를 들을까? 빨갱이 소리 듣겠지. 당연하잖아, 그죠? 가난한 사람, 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 빈민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살펴야 돼. 지금 그런 얘기하면 무슨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한다느니 그렇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산층의 이반이죠. 민중운동에 대한 이반, 군사독재에 대해서도 이반이 싫지만 무슨 민중 이런 사람들하고도 싫다. 왜 그렇게 됐던 배경이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87년 민주화운동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승리라고 얘기를 했거나 성공을 얘기하는데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적 계기가 뭐였냐면 88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진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액션을 신호를 줬지. 너 그러면 88 올림픽 못한다. 88 올림픽 못하는 것은 이건 세계 이른바 탈냉전 시대를 접어드는 마당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까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로만 진압하다가 결국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그 시대가 되면서 또 하나가 80년대 말부터 86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얘기할 때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당시에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크라고 하는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됐고 뒤이어서 등서핑의 중국에서도 개혁 개방 정책이 시작됐고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세계사회 지각운동, 이념적 문제들이 약화되고 그리고 87년 민주화 운동에서 뒤이어서 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그동안 민중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일어나면서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말에서 90년 사이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념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약화되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름하여 이제 대중 소비 시대가 열려요. 대체로 90년대 초반이 되면 한국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하다못해 티코라도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 써왔던 민중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을 좀 느끼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른바 이제 민중과 중산층의 분리 현상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걸쳐 나타났던 것이고 그 1단계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87년 노태우 당선이었어요.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뭔가 좀 운동이 급진화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중에서 그 온건한 부류가 빠져나오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서 90년대 말부터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탈계층적이고 탈이념적인 어떤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민중운동이라고 불렸던 어떻게 보면 하층 계층의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적이까지 했던 그런 민중주의 노선이 이른바 사회운동의 대종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나중에 좀 90년대 가서 실체가 나오지만 무슨 뭐 민주노총이니 아니면 뭐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흐름에
그런 건 다른 탈계층적이고 탈이념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이걸 그 당시에는 신사회운동이라고 불렀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1989년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경실련. 그 다음에 뒤이어서 환경운동연합, 그 다음에 여성단체연합, 94년에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단체들의 특징은 뭐냐면 민중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민족 민주운동이니 뭐 민중운동이니 무슨 뭐 민중운동연합이 이런 말들을 안 써요. 그 전까지는 무슨 민족 통일 민중운동연합에서 민통연이라든가 뭐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든가 전민연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쓰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딱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탈정치적이고 탈이념적이고 탈계층적인 그런 시민운동 영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전처럼 어떤 공장노동자라든가 이런 단위적인 단위에 묶여있는 공장노동자, 한 마을 농민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지식을 기부하고 예를 들어서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 뭐 회계사, 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능 기부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자면 이제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탈계층적인 것이 이른바 민중운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이 있었고, 그럼 별개의 시민운동 영역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거였죠. 정치적 민주주의를 87년 체제로서 만들어 놨으면 네. 민주주의의 실질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거냐. 87년 지금 육공화국인데 아직까지도 그 헌법 지금 쓰고 있어요.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 헌법은 더 이상 아직까지는 안 바꿔도 될 만큼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이제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정치에서는 계속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정부패 문제 특히. 네. 그다음에 대기업의 이권을 몰아주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예컨대 이런 문제들, 고속도로 노선을 위해서 누구 돈 벌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정부패의 문제들은 여전한 거예요. 줄어들긴 했지만 사라지진 않은 거죠. 이건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문제 처리해야 될 거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투표를 해야겠다. 그럼 양평 주민 둘로 나눠가지고 이쪽 사람 더 많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국책사업에 주민투표를 하냐고. 국민투표를 해야지. 그런데 국민투표를 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뭐 도로 만들면서 아니면 대규모 개발 사업하면서 아니면 어디다가 투자 유치하고 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비리나 이런 것들.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탈계층적인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경실련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와 구별되는 시민사회 영역을 찾아내고 이 시민사회의 국가의 정부에 대한 견제가 탄탄하고 감시가 일반적이고 상시적이고 그러면 이제 정치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고 견제가 늘어날 때 나올 수 있는 일탈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그러니까 87년 이전이 민주헌법 쟁취에 모든 이제 사회적 영역이 집중돼 있었다면 민주헌법이 쟁취되고 난 다음에는 민주주의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이념 논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탈계층, 탈이념적인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그 이제 시민단체들에 출연하면서 그 이후로 민중운동이라는 단어는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거나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대신 이제 새로운 단어로 나온 것이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사회운동 이런 식의 명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운동의 중심이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자의식 변화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민중이다 해서 나는 시민이다로. 민중으로 불리기가 조금 기분 나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쾌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안 쓰고 스스로 시민으로 자처하는 민이돼 이제 민무리가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자의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갖는 굉장히 어려운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갖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차표를 사요. 기차표를 사.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까지 간다는 기차표를 사면 돼. 그리고 그 표 가지고 기차에 타서 자면 부산에 도착해 있어. 기차는 그래요. 근데 우리 투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후보한테 투표를 해. 그리고 그 차 타고 자고 있으면 엉뚱한 데 내리는 경우가 있어. 보통 이제 투표권만으로 민주주의의 실체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선진국 747 공영내에서 했더니 이명박 표 끊었더니 실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4대강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데가 공정과 상식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예요. 일단 표를 던져놓으면 4년 동안 어디로 데려가든 사기를 당했든 4, 5년 동안 거기다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표를 찍었는데 어떡하겠어? 그게 0. 몇 % 차로 당선이 됐든 말든 간에 내가 당선됐는데 내 맘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끝나는가? 민주주의 정치가 그게 민주주의인가? 중간중간에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하고 징계하고 그게 빠지면 그게 되나? 너 글로 가면 안 돼. 나 여기도 데려다 주고 부산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왜 갑자기 목포로 방향을 트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참여연대란 이름이 만들어질 때 94년도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만 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반쪽알이다라는 거예요. 직접 정치 행위에 참여하고 잘못했을 때 고발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없으면 같이 고민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사람 집단들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연대라는 걸 만들었던 거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그걸 아예 자기 정부의 이름으로 끌어왔어요. 참여정부가 달래 참여정부가 아니거든. 시민참여정부예요. 시민운동에서 키워진 역량들을 실제로 정부에 끌어들이기도 했었고 그걸 참여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시민들이 눈뜨고 감시하는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참여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도 올라가고 관심도 높고. 그렇죠. 민원이란 이런 거야. 시민이 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그럼 부모님이 이래서 저래서 안 돼 그래. 아 해줘 안 돼 해줘. 그러다 끝나버려. 이런 민주주의가 안 돼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해. 공무원들 가르쳐. 법이 이런데 왜 안 해주느냐. 시행령이 이런데 너 이렇게 아직도 몰랐느냐. 이런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현대 지식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어떤 거냐면 지식이 모든 지식인들이 다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는 전문가보다 더 깊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시민운동 영역에서 만들어진 지식들이 공무원들이 쌓아놓은 지식보다 못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결합할 수 있으면 정책의 수준도 높아지고 시민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공무원의 이른바 조심성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정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시민운동과 정부 행정조직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돼야 경제행위도 어떤 정책이나 행정행위들도
시민들로부터 괴뢰되지 않은, 투표로 뽑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민주시민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시민의 자발적 자기 훈련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시험 봐서 권력 얻은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또는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그들만과 토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이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시민들이 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피곤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정치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시민이 피곤해. 따져야 되거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망치는, 이렇게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주범은 시민이에요. 게으른 시민, 공부하기 싫어하는 시민, 자기 권리를 지키지 않으려는 시민, 남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시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군주제 시대에는 연산군 같은 나쁜 임금이 나쁜 정치를 해요. 민주주의 시대에는 연산군 닮은 놀기 좋아하는 시민들이 연산군 같은 정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니라 그 앞에다 깨어있는 네 글자를 굳이 덧붙인 거예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해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깨어있어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지 말아라. 기차 타고 자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표 끊었다고 기차 안에서 잠들어 있으면 내가 부산 가려고 표 끊었는데 목포에 갈 수가 있다. 깨어 있어야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부선 타고 가야 되는데 왜 호남선으로 방향을 틀었냐 그러면 항의도 해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운전사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제 국가 정치뿐만 아니라 황희도 씨가 관여했던 정당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무시당하지 말 것.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논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의 이른바 지적 또는 정책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항의할 건 항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긴장 관계가 항상 형성돼. 아까 얘기했지만 시끄러워야 한다고 했지만 시끄러운 걸 떠나서 긴장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이 긴장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평화적이 중요해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 정당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아니면 공장에서든 간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을 때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거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어려워요.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떠넘기고 마는 것이 편하긴 해요. 이걸 하려면 옛날 임금들처럼 살아야 돼. 옛날 임금들이 뭐 전부 연산군처럼 잘 먹고 잘 입으면서 방탕하게 살았는 줄 알겠지만 옛날 임금들은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피곤하면 민주주의는 자칫하다가는 중후 정치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또는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얻으려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907년에 이미 우리 조선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민이 바뀌어야 한다. 신민이 되어야 한다. 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남과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또 바뀌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로 남는 방법이에요. 그게 피곤하면 민주주의 나쁘다라고 말하고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김종인 씨가 마치 공약처럼 들고 나와서 그때 유명해진 것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은 말 자체가 잘 안 돼. 뭐야 경제민주화가? 한번 설명해봐요. 설명이 어렵다.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걸 현실에 적용해서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민주주의 정치는 정치 자체가 그 이른바 데모크라시잖아. 크라시가 정치 지배니까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해? 경제 민주화를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사회주의예요. 그렇잖아. 사회 경제를 민중이 다 주인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경실련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가 87년 6월 항쟁으로 일단 달성됐으니까 그 다음 과제는 경제에서 일어나는 만성적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자.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나 또는 감시. 그리고 실제로 보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사유물이 아니거든. 이미 미국 같은 자본주의의 종주국에서도 주식회사는 공적기관이에요. 개인의 기관이 아니고 그 주주가 워낙 다수니까 공적기관인데 이게 완전히 개인 사유물처럼 취급하는 이런 문화들을 좀 개혁하자라는 거였어요. 경제민주화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야. 부정부패 반대 감시운동. 그 다음에 이른바 공적 기관인 주식회사를 마치 오너 일가의 사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취급하고 그걸 이제 부당하게 세습하기 위해서 이제 부직회계하고 사고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들 검찰이라든가 언론에 뇌물 먹이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자. 이에 대한 감시를 좀 투명하게 하자. 공정거래인의 활동이라든가 금융감독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지는 게 다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발상. 말은 경제민주화지만 부정부패 근절운동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민주화는 나는 김종인 씨가 말한 경제민주화도 그리고 그걸 받아서 박근혜 씨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도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뭘 한 게 없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한가 하는 걸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재용 씨 세금을 그림으로 내게 해주라.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많아서 대를 이어 기업 경영이 안 되니까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창업자가 있고 후손이 있고 이른바 어떤 사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은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문 닫고 언제든지 업종 변경하고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일하는 공동의 직장일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생존 여부가 수많은 사람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업의 운영자금이 이 집안의 돈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자금을 끌어들인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공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기업주의는 이 공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냥 너희들은 돈 넣었다 뺐다 돈만 벌고 나가면 그만 아니냐. 주주라든가 기업인들은 직장인들은 취직했다가 잘리면 그만 아니냐. 돈 벌어 갔으면 됐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 이른바 오너라고 불리는 사유자들의 권리만 무한정 인정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공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적 책무, 공적 감시, 공적 통제하에 어느 정도는 놓여야 된다고 하는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장치들은 있어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2000년대에 유명한 사건을 겪었어요. 김영철 변호사 삼성 떡값 폭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삼성에서
검사들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주고 이제 기업의 이른바 불법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발각됐을 경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전 뇌물들을 계속 바쳐왔는데 해당 검사들 처벌 안 받았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이건희 회장 대국민 사과 기소됐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었죠. 우리 사회의 이른바 경제에 대한 생각들 이렇게 뒤틀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말은 인본주의예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절대적 가치를 두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서 있는 발판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민주주의의 기본 투표권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전부 1인 1표 제도예요. 민주주의는 1인 1표 제도죠. 네. 자본주의는 1조 1표 제도예요. 달라요, 운영 원리가.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 중심적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이른바 경제 가지고 갖는 이제 개인적 전횡들을 또는 그와 관련된 비리 가능성들을 줄여나가는 것, 그에 대한 인본적 민주적 통제와 견제가 가능한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드는 것. 난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들어봤자 이게 누가 문화가 뒷받침 안 되면 엉망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리 시대 앞으로의 과제다.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걸 봐야 돼요. 기업의 사유권이 절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조직이다. 생업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시민으로서 산다는 것, 결국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그냥 벌어먹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의 일원이거나 이걸 넘어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을 갖는 행위는 바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한층 더 성숙한 면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이른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미래에 더 밝은 모습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